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기도 마정 근방 노릇골이라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최영건이라는 총각이 있었다. 첩첩산 중 산골에도 봄이 찾아오니 조망만한 밭에 씨를 뿌리기는 했으나 노모를 봉양하고 또 자신이 장가들어 가정 꾸리는 것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나이 26이 다 되었어도 아직 홀몸인 최총각은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곤 가난한 살림살이에 한미한 신분뿐이라 늘 마음이 무겁고 어찌 살아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영민하고 셈이 빠르다고 소문이 난 최총각은 자신의 고민을 마을 어른에게 이야기했다. 최총각의 형편을 딱하게 여긴 마을 어른은 포천 현에서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 집의 머슴살이를 제안했다. 여보게, 그 댁 주인께서 넉넉한 분이라 자네와 모친이 지금보다는 살기가 나을 걸세. 영민한 자네라면 10중 8구 그 댁 주인께서 마음에 들어할 걸세. 최총각은 머슴살이가 탐탁한 제안은 아니었지만 끼니 걱정 없이 노모를 봉양할 수 있다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최총각이 김대감 집의 머슴으로 들어간 다음 날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다른 일꾼들보다 먼저 일어나 다들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성실히 일하였고 영민함 또한 남달랐기에 최총각을 눈여겨보던 김대감의 눈에 들게 되어 한 해가 지나서는 사랑방에서 김대감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최총각은 머슴살이 동안 버리는 산골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노모에게 보내드리고 자신은 여유 없이 빠듯하게 지냈다. 허드렛 일만 하는 머슴보단 사랑방 심부름꾼 노릇이 그나마 뭔가 더 이점이 있을 듯하여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며 보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총각은 노모가 계시는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 뭔가를 계획하고 생활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 기대와는 달리 수중에 모아놓은 재물이 없었기에 더부살이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노모를 봉양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근심이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이 출타하고 손님도 없어 최총각은 사랑채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 중에 문득 지난 10년 동안 내가 사랑방 심부름꾼을 하면서 얻은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았다. 이로운 점은 자신이 양반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들의 예의 범절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손님들의 상당수가 직관이라 그들이 하는 행태를 은연중에 관찰하게 되어 직관들의 습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직관들은 사랑채에 들면 주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네 집 산소가 어떻다느니 어느 댁 선산의 기세가 어떻다는 말 몇 마디로 잘 차려진 끼니를 배불리 대접받고 여러 날을 머물다 떠나갈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두둑한 노자까지 받아가는 것이 생각났다. 기실 사랑채 문턱 앞에 머물며 늘상 직관들과 주인의 오가는 말을 듣던 최총각은 처음에는 한기로 흘리며 지냈으나 점차 직관들이 하는 말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게 되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법 직관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고 간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쉬고 있는 직관들에게 살갑게 다가가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영민한 최총각은 글도 조금은 깨우치게 되었으며 직관처럼 흉내도 낼 줄 알게 된 것이다. 최총각은 이만하면 자신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네들만 못하지는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마저 생겼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이제는 30이 훌쩍 넘어버린 빈 털털이 신세로 이 집에 머물러 봐야 뾰족한 수도 없었기에 가짜 직관 노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얼마 후 최총각은 그동안 모시었던 김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노모를 뵙고 전별금주로 받은 얼마간의 돈으로 양식을 마련해 놓은 후 직관 행색에 어울리게 의복 일습을 갖추어 길을 나섰다. 최총각은 거짓 직원 행세가 탄로날 것이 염려되어 경기도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강원도 남천군으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인지 수소문하니 이구 동성으로 모래매골 이정승댁이라고 말하였다. 최총각은 그래 해보자 하는 자신감으로 한 걸음에 내달려 이정승댁 근처에 이르니 과연 자신이 지난 10년 지냈던 김대감의 가세보다 3배는 더 커 보였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서술대문 앞에 서니 좀 전에 자신감은 간되었고 겁이 덜컥 일어났다. 어휴, 어쩌지? 일이 어마어마한 집이라면 필시 수많은 직원들이 출입할 텐데. 내가 가짜 행세를 하는 것이 감춰지기나 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 차마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망설이는 중에 한편으로는 가짜 행세를 하려는데 가세가 작은 집을 찾아간들 무슨 득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자 내친 걸음에 주인 뵙기를 청하여 사랑채로 들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다는 말들이 누가 묘를 잘 썼느니 풍수가 어떻다느니 하는 얘기들 뿐이었다. 주인 이정승과 인사를 나누고 모여있는 객들을 찬찬히 살피니 이 댁의 신세 지려는 한미한 양반 부치들과 지간들이었다. 최총각은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금세 자신의 분색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일단은 말을 아끼고 처신을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정승이 최총각에게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은 무슨 일로 이런 누지에 왕림하셨는지요? 예, 소생은 어려서 태백산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도인을 만나 20여 년간 산수의 기륭하복을 공부하였사온데 며칠 전 스승께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며 속세로 내려가 배운 것을 펼쳐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각지의 산세를 구경하는 중에 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에 이정승이 눈을 크게 뜨며 기대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라, 그러시군요. 그토록 풍수의 조예가 깊으시더니 하면 도중에 살피신 산세에 관한 이야기나 좀 들려주십시오. 외람되오나 저는 다른 분들처럼 허망한 낭설을 떠들며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찍이 스승께 가르침을 받을 때 함부로 정기를 시이 누설치 말라는 분부가 계시기에 이곳에서 여쭙기는 어렵습니다. 대감께서 정장내 운기가 궁금하시다면 정결하고 조용한 방으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면 훗날 말씀을 여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최총각의 말이 나가고 보니 옆에 함께 자리한 직원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화가 난 속내를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대며 참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정승은 속으로 통쾌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길지를 찾아주겠다고 장담을 하고 찾아오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정승에게 흡족한 묫자리 하나를 찾아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격앙된 분위기를 피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의 말도 궁금하여 급히 채총각을 별채로 안내했다. 이정승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직원을 만났다는 생각에 주안상을 들여오고 채총각의 한마디를 고대했다. 하지만 채총각은 주안상이 비어가도록 이런 방구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정승은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사랑으로 나갔다. 이후로도 채총각에 대한 환대는 이어졌으며 이정승은 기대감을 품고 채총각과 저녁상을 함께하였다. 이정승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채총각을 대했다. 이미 말은 그럴싸하게 해뒀으나 채총각은 열 나흘이 지나도록 막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쉬 떠오르는 게 없으니 잡을한 속에 오히려 자신의 분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이리 무모하게 이를 감행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다. 어허, 딱히 주인께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 어쩐다. 이대로라면 필시 내 본색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게야. 더는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소. 내일 보름달이 뜨니 밤이 깊어질 때 달빛을 등불 삼아 야반 도주라도 해야겠소. 다음 날 밤 삼경 즈음에 행장을 꾸려 서둘러 이 집을 빠져나가려 방문고리를 잡는 순간 어느 여인의 그림자가 한쪽 벽에 난 창문에 비추면서 창을 두드린다. 자신의 속내를 들킨 듯 깜짝 놀란 채총각은 이게 뭔 일이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무 대답이 없자 연이어 여인이 창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보셔요. 잠시 문 좀 열어보셔요. 이리 속삭이며 계속 창을 두드렸다. 채총각은 커져가는 창 두드리는 소리가 혹여 안채까지 들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문을 꼭 부여잡고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아니, 대간절 니신데 기중의 여인 내가 내하는 법도를 잊고 야심한 시각에 외간 남정네의 초소를 찾으신 게요. 이 말에 앳된 여인의 목소리가 주저함 없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예, 손님. 저는 이댁 외아드님의 아내입니다. 제발 죽어가는 목숨 하나 구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후덕하신 시부모님이 계신데 어른들께 말씀을 올리면 될 것을 낯선 과객을 찾으셨소. 내일 날이 밝으면 어른들과 의논하시지요. 예, 저도 이러한 일이 무모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저의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주셔요. 도인께 사사받으신 선인께서 객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리 찾아뵙는 것이니 부디 내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셔요. 몇 차례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여인이 완강하게 버티자 채총각은 한밤중에 누군가 깨어나 이 상황을 잘못 인지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난감하였다. 하지만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엄중한 시댁안에서 한밤중에 이리 할 때에는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듯하여 며느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복잡한 사정은 뒤로한 채 혹 자신이 풀어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오지랖 넓은 생각에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는 작년 춘4월에 혼인하여 이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태기가 있어 시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글쎄 8달 되는 동지에 그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은 귀한 손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더니 다음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울음 섞인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는 자신의 사정을 담담히 말하였다. 이후로 시부모는 싸늘하게 며느리를 대하였고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모진 욕설과 학대가 이어졌다고 했다. 게다가 남편을 다른 방에 기거하도록 하여 일체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게 하는 데다 마을의 소문까지 퍼져 팔싹둥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집안의 하인들에게까지 놀림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도사님, 하늘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굽어보시고 누명만 벗겨주신다면 황토에 묻힌 후에라도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총각은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억울할 뿐더러 익히 들어본 바는 없지만 8달 만에 조산한 아이가 건강하게 커간다면 축복할 만한 일이라 여겨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방도를 고민하던 차에 한순간 최총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이 집안의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선산에 묻힌 선대의 내력을 일일이 물었다. 며느리는 시댁의 선산이 집 뒷산의 7대 조부로부터 조성되었다는 것과 세세한 집안 내력을 상세하게 들려줬으며 근래 시조부묘 동편에 뱅구멍이 났는데 갖은 수를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였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최총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위로하였다. 아무 염려 마시고 돌아가 주무시오. 내 이미 짐작은 하였으나 대갓집 속사정이라 일체 언급을 안 한 것이라오. 팔싹둥이를 낳은 것은 필시 이 집안을 경계토록 하려는 암시라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감께 잘 이야기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최총각은 잘만 하면 어려움에 처한 며느리도 구하고 자신의 난처한 처지도 풀리도록 계교를 짜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이정승이 함께 아침을 했으며 최총각이 말 한마디 없자 평소처럼 방을 나가려 일어섰다. 그때 최총각이 이정승을 불러 세웠다. 이정승은 드디어 자신이 묻힐 좋은 길지를 알려주려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 최총각 앞에 황급히 앉았다. 대감, 제가 당초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오랜만에 속세로 내려와 경황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제는 대감의 한대로 심신이 안정되었습니다. 미루어 살피건대 대감께서는 묘자리로 인한 근심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집안의 선산으로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예, 선산은 제 집 뒷동산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한몸 묻힐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리 말한 후 아들을 대동하여 이정승이 최총각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가 멀찌감치 묘 7기가 보일 즈음에 최총각이 앞으로 나서며 이정승 부자에게 말했다. 제가 산수를 보는 비술은 남다른 것이니만큼 반드시 제가 맨 아래 묘에 이를 때까지는 50보를 뒤떨어져 오셔야 합니다. 만약 한 보라도 앞서오면 부정을 타 횡행이 따를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이리 말하고 최총각은 며느리가 말해준 맨 아래 시조부의 묘 동쪽에 난 뱅구멍을 발견하고 주인이 보지 않는지 확인한 후 재빨리 발로 흙을 모아 막은 후 맨 위 묘석까지 올라가 직관들이 하는 행동을 한 후에 이정승 일행을 불러 말했다. 대감, 제가 누대 조부님들의 분묘를 살펴본즉 이실직고할 터이니 사실과 부합한지를 솔직히 말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의 거짓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최총각이 이리 다짐을 받고 주인의 6대 조부묘부터 누대에 얽힌 집안의 내력을 읊으니 이정승은 직원의 말이 사실대로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정승은 주변에 이토록 자기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겨 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큰일 날 것으로 여길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선산 맨 아래 이정승 선친의 묘 앞에 이르자 최총각이 탄식하듯이 말을 이었다. 여차여차하여 대감의 좁은 묘는 딱히 좋고 그른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찌 대감의 선대 어르신을 저런 확지에 모셨습니까? 예? 저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선생께서 좋은 자리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묘를 보았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만 이 묘는 겉으로는 길지로 보이나 실상 좌우로 조그만 개천이 흐르니 장마가 지면 동편으로 침수가 일어나 무너지는 백호 음수 지형이라고 합니다. 묘소의 한편이 떠내려가 온전치 못하니 필시 손자를 보게 되면 8달 만에 보실 것이요. 1년 뒤에는 7달 반 만에 보실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정승이 깜짝 놀라 지난해 팔싹둥이 손주를 보았다고 이실직고했다. 이어서 최총각은 묘의 여우의 꼬리 형체와 같은 것이 묘를 침범했는데 필시 뱀과 같은 짐승이 그리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묘새에 항상 나 있는 뱀꿀이 보이지 않은 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맞춘 지간의 말을 더욱 신기하게 여겼다. 극기야는 묘를 잘못 써서 팔싹둥이 손주를 본 것인데 애꿎은 며느리를 학대한 것이 탄련할까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혹여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팔싹둥이 손주 본 것을 며느리 탓만 한 것은 아닌지요. 만약 시부모와 남편이 죄 없는 안악을 학대하였다면 필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릴 말씀은 다 하였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아니, 선사,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이후로는 며느리를 합당하게 대하겠으니 어디로 묘를 옮겨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허이, 이처럼 그간의 과오를 뉘우치시고 사정 또한 절박하니 내일 이장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청기를 누설한 바라 지금까지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갈 경우 크게 후회하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발설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자 주인 네와 아들은 새댁을 불러 잘못을 빌었으며 그동안 맺혔던 수심을 날려버리듯 사랑채에서 잔치를 벌이며 화기애애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최총각은 선산 근처 산비탈 양지 바른 곳을 새로운 음택으로 정해주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 하니 이장승은 고마운 마음에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했다. 최총각은 비록 거짓직원 행세를 했으나 며느리와 시댁의 근심을 풀어준 것에 안도하였으며 어찌어찌하여 이번은 운 좋게 넘어갔지만 몰래 야반 도주하려던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지라 더는 남을 속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황급히 집을 나왔다. 이정승은 젊은 선사에게 직접 사례를 한다면 거절할 듯 싶어 어떻게든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 최총각 모르게 짐 속에 은자 100냥을 집어넣어 두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짐 속에서 뜻밖의 돌을 발견한 최총각은 이정승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으며 그 돈으로 새집을 짓고 전답을 마련하여 참은 아내를 맞아 더는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행복한 여생을 꾸려나갔다고 전해준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